이제 화학할 거야. 화학 원자의 구조 할 겁니다. 우리 다음 거기 할 차례지. 원자의 구조. 원자는 우리 화학 원하고 물리학 원에 건영이 일어나. 건영아 읽어. 다 둘 다 동시에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는 시험 문제로 되게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원자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원자 이 파트는 고1 과정에서는 빅뱅 우주론에서 1단원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잘 알아둬야 돼요. 선생님이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게. 오늘 수업의 순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쭉 한번 정리를 해줄 거야. 여기다가 아주 촘촘하게 쭉 정리를 해줄게. 그리고 얘네들을 발견하게 된 그 실험들 있죠. 그래서 역사지, 원자 구조의 변천사. 그래서 어떤 포인트들로 얘네들을 잡아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시험들이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먼저 우리 원자의 구조 어떻게 생겼는지 좀 들여다보자고. 자, 원자는 일단 우리 화학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니?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잖아. 물질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substance 이런 좀 전문 용어를 쓰죠. material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substance 이걸 씁니다. 물질. 그래서 이 물질을 잘게 쪼개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화학 쪽에서 다룰 때는 분자가 나오죠. 그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래서 몰레큘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분자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분자 대표적인 게 뭐 있죠? 물 분자 H2O, CO2 이산화탄소 분자 뭐 이런 게 그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고 해요. 그걸 더 쪼개면 어떻게 되냐? 탄소, 산소, 수소. 물질의 성질은 없어져. 그냥 원소 알갱이 하나로 남는 거야. 이런 애들을 우리 이제 뭐라 그런다? 원자라고 얘기하죠. 원자 우리 뭐라 그러죠? 애텀 이렇게 얘기하지. 이제 이 원자를 쪼개기 시작하는 거야.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물리야. 원자를 쪼개려면 물리입니다. 화학에서는 원자핵하고 전자까지만 다룬다. 전자만 다루죠. 그 전자가 우리 뭐였지? 최외각전자. 그 최외각전자가 주기율표에 나타나 있지. 뭘로? 족. 그래서 우리 족 같다 그러죠? 족이 같은 애들 뭐라고?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욕 아니다. 족이 같은 애들을 모아놓은 거 우리 주기율표에서 족이 같다, 족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족 같다는 얘네들이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이런 표현이야. 그러니까 최외각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비슷한 화학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화학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최외각전자의 장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최외각전자가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안에 들어있는 핵을 볼 필요가 없는 거야. 화학은 전자만 다뤄지는 거야. 그리고 안쪽에 있는 전자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핵은 물리에서 다뤄지는 거야. 이제 거기 들어가면 소립자 물리, 핵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 9월 모평의 고3 모의고사에 그 핵 반응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바뀐 교육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 중에 핵 반응으로 나온다. 우리 하다 보면 이제 핵 반응 배울 거야. 여기까지. 원자는 이렇게 되는데 원자를 잘게 쪼개면 이제 원자핵하고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화학이야. 여기까지가 화학. 그것도 전자가 안쪽에 있는 전자는 핵으로 다뤄요. 제일 바깥에 있는 최외각 전자. 그걸 다루는 게 화학이야. 그러면 우리 이제 원자를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게.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핵하고 전자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제 핵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 공부를 좀 해볼까? 얘는 애텀이라고 그러고 얘는 뉴클리어라고 그래요. 얘는 엘렉트론, 그 다음에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들어봤지? 프로톤이라 그래. 얘는 뭐예요? 중성자, 뉴트론이라 그래. 뉴트론, 중성. 얘는 뭐 화장품 광고에 뉴트론 진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중성이란 뜻이야. 그래서 뉴트론, 무슨 온 그러면 입자를 설명할 때 붙는 전미어다. 뉴트론, 프로톤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 이 양성자를 깨트리면 어디까지 깨지냐면 얘는
UUD로 되어 있고 얘는 UDD로 되어 있어. 이건 쿼크야, 소립자야. 그래서 업 쿼크 두 개랑 다운 쿼크 하나로 되어 있어. 이 업 쿼크가 이 U가 업 쿼크거든. 업 쿼크가 3분의 2의 전하량을 띄고 3분의 2의 전하량을 띄고 다운 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띄워. 그러다 보니까 다 더하면 얼마 나오니? 얘가 플러스 1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양성자를 프로톤을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개수가 몇 개 있느냐가 원자 번호야. 그래서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1번이야. 헬륨은 양성자가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2번이야. 리튬은 양성자가 3개 있는 거야. 그래서 원자 번호 3번이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중성자는 똑같이 계산하면 플러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얘는 전하량을 띄지 않아요. 그래서 0이야. 옛날 사람들은 전기를 발견했을 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밖에 못 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자를 보니까 중성 원자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 분명히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중성이구나. 그런데 이거의 상대적인 크기를 보니까 여기 앞에 올림픽 주경기장 있잖아. 원자가 그만한 거라는 거야. 올림픽 주경기장만 해. 원자가 우리가 확대해서 본다 그러면 거기 안에 센터에 오렌지 씨앗이 하나 들어있는 거야. 이게 실제 원자핵의 크기야.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는 거야. 이게 원자 하나야. 그러니까 이걸 원자를 확대해 보면 주경기장만 해. 근데 그 안에 원자핵이 오렌지 씨앗만 한 애가 그 센터에 들어있어. 속은 텅 비어 있어. 그리고 전자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런 형태인 거야. 그런데 이게 중성이래. 이 안에 분명히 플러스야. 바깥에 마이너스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둘이 서로 좋다고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여자 남자의 사랑. 그죠? 대단하죠. 사랑 국경도 초월하고 나이도 초월하고 그죠? 시간도 초월하고 이게 사랑이잖아.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얘네들 크기로 봤을 때 너무 멀지 않냐? 근데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가 수소야 양성자 하나 있다 하지만 저기 우라늄 같은 애들은 양성자가 92개요. 플러스가 여기 안에 오렌지 씨앗 안에 92개가 던져 있어. 우리 그거 배웠잖아. 반발력. 얘네는 이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로 끌어당기고 있고 이렇게. 그걸 사랑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이거 뭐라고 설명할래? 우정? 우리 남학생들 남자들의 우정이 이렇게 강력한가? 우정이라고 사람들은 해석을 했어요. 원자에게 양성자가 92마리가 따닥따닥따닥 붙어있어. 얘는 뭐야 도대체? 여자는 여기 있는데 우리 엘렉트론 여자로 많이 비유하죠. 마이너스를. 이씨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 우정이야? 그래서 체들이라는 사람이 여기 안을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여기 플러스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야. 반발하고 있어요. 얘네 총력이 작용하지 마이너스. 플러스끼리니까. 근데 묘한 사람이 거기에 이 플러스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야. 뒷모습밖에 안 보여. 근데 머리가 대머리야. 나한테 얼굴을 살짝 보여줘. 홍석천 아저씨.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옛날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없는 줄 알았어. 과학에서.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핵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야. 분명히 플러스끼리 반발해야 되는데 이게 반발 안 하고 그냥 그 안정하게 거기 들어있어.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중성자가 얘네들을 완화시키고 있더라고요. 중성자가 꽉 남자들을 막 반발하는 애들 꽉 붙어 형아들 왜 그래? 붙들고. 그래서 보통 원소가 가벼운 애들은 중성자 숫자하고 양성자 숫자가 같아요. 그 다음에 우라늄처럼 무거운 애들은 1.5배가 돼야지 얘를 안정화시킬 수 있어.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잖아? 그럼 이 핵이 붕괴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나와. 그게 방사능이야. 그렇게 붕괴된 애를 우리는 뭐라 그래?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야. 니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무서운 거야. 일반적인 원소들은 그 안에 중성자가 딱 개수가 적당해갖고 딱 맞아서 얘를 딱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핵이 안정해. 그런데 거기서 한두 개가 어긋나잖아? 그러면 그 핵을 안정화시킬 수가 없어. 중성자 개수에 따라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럼 걔는 붕괴해버려. 붕괴하면 거기서 엄청난 핵에너지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그게 이제 피폭을 당하면 우리 세포나 이런 게 망가져서 DNA가 망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가고 막 이상한 사람이 돼요. 유전병이 돼요. 니네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된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 원자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 그게 그런 거거든.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그 폐수 방류한다고 지금 난리잖아. 그러면 이제 그게 해류 타고 우리나라로 다시 온다고요. 전 세계 바다가 다 오염이 되는 거야. 그 1번이 뭐냐면 방사성 세슘하고 방사성 아이오딘이거든. 방사성 아이오딘을 바다에다가 뿌리면 방류하면 미역이 제일 먼저 그걸 먹어요. 근데 미역은 아이오딘 수집가야. 우리 미역을 먹으면 갑상선 질환에 도움이 많이 되지. 갑상선은 뭘 만들어? 티록신이 갑상선 그 원료, 갑상선 호르몬이죠. 티록신의 원료가 그거거든. 아이오딘이거든. 근데 그 아이오딘을 방사성 아이오딘을 갖다가 우리가 섭취해버리면 이 목에서 여기서 피폭을 얘가 붕괴를 해버려요. 그럼 이제 갑상선 암이 걸리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환경 단체나 이런 데서 못하게 하고 국가적으로 이제 못하게 하는데 지금 계속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죠. 옛날에 PD 수첩 보는데 엄청 쌓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쌓았어 지금. 걔네도 답답할 것 같아.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국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못 버리게 하니까. 근데 그거 버렸다고 큰일 납니다. 거기에 방사성 요오드하고 그다음에 세슘 이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 그런 애들이 이제 방사능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핵의 안전성이야. 그래서 중성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중성자의 존재,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홍석천 아저씨 얘기해도 또 괜히 이런 얘기하면 또 그 아저씨한테 미안하잖아요. 그 아저씨의 인권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남자는 여자하고만 사귀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요새는 남자끼리도 사귀고 막 그러죠.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잖아. 이게 왜냐면 과학에서 중성자가 발견이 돼서 꼭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구나. 질량은 있는데 플러스 성격도 아니고 마이너스 성격도 아닌 그런 중성의 성격을 갖는 애가 있더라. 그게 중성자야. 그러다 보니까 사회를 바라보는 패러다임도 바뀐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많이 이런 걸 바꾼다. 이렇게 알아두신데 그래서 중성자가 나오게 된 거야. 중성자는 그래서 전하량은 0인 거야. 근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자는 기본 입자 중에 하나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띠고 있죠. 이건 상대값이다. 상대값이야. 정확하게는 니네 전자의 전하량은 그냥 적어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구승 플로입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작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표시하기가 어려우니 이걸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그러면 양성자는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수 플러이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상대적 질량이 되게 중요하죠. 상대적 질량을 양성자를 1.0으로 잡으면 중성자는 1보다 조금 무거워요. 양성자보다 조금 무겁다. 그래서 니네는 중성자니까 무거울 중자 이렇게 하고 좀 무겁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중성자는 조금 무거워. 그거에 비해서 전자는 이거 1에 대해서 1876분의 1배.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이건 너 그죠? 무시해. 이렇게 나와. 무시해. 너무 가볍지. 전자는 너무 가벼워서 무시해도 돼. 이제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원자의 질량을 따질 거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원자의 질량을 따지는데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겠지. 맞아요? 전자의 질량은 너무 가벼우니 무시해버리자. 그럼 앞으로 어떤 원자의 질량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면 되나? 주경기장에 거기 오렌지 씨앗이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구나. 바깥의 전자는 무시해도 되겠구나. 크기만 신경 쓰지 질량은 전자는 무시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질량의 전부는 안에 들어있는 핵이 결정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이 나오죠. 원자의 질량이 나오는데 그것도 질량수라는 표현을 써. 왜? 뒤에 소수점을 빼버려. 화학하는 사람들이나 물리하는 사람들이 소수점 뒤에 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앞부분에 정수 부분만 우리는 질량수라고 나타내고 그 질량수를 결정짓는 애가 핵의 질량하고 같기 때문에 핵을 구성하는 애가 양성자고 중성자니 이렇게 이게 마치 모든 책에 공식처럼 나와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원자의 질량수를 나타낼 때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면 되는데 외울 게 아니지.
원자는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질량의 대부분을 핵이 차지하더라. 근데 핵을 구성하는 애가 양성자하고 중성자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 더한 게 우리는 질량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원소를 한번 표시해 볼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원소를 표시해 보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나트륨 한번 표시해 보자. 나트륨은 얘네 이제 주기율표 외운 사람이 있겠지만 11번이에요. 여기에 11번이라고.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23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다 쓰는 거는 이거 원자 번호야. 원자 번호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양성자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다 쓰는 걸 우린 얘를 뭐라 그래? 이거 질량수를 쓰는 거야. 얘네 질량수하고 질량하고 차이는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23.xx 나와. 근데 뒤에 xx 빼버리고 앞에 정수 부분만 표시한 걸 우리는 질량수라고 해. 정확한 질량은 뒤에 23. 얼마 나와 있어. 근데 그거 귀찮으니까 빼버리자. 그래서 우리 질량수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23은 질량수인데 질량수는 이렇게 생겼다고. 이거 뭐라 그랬어? 원자 번호하고 똑같다 그랬지. 이게 자동으로 니네 튀어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중성자가 얼마요?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를 빼면 그게 중성자 수가 되는 거야. 중성자 수를 여러분들이 카운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면 여기서 이제 바로 뭐가 나와야 돼?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나와야지. 얘네들이 이 동위원소 되게 어려워하죠. 아이소트롭 이렇게 얘기하죠. 동위원소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원자 번호는 같으나 뭐가 달라서? 중성자 수가 달라. 질량수가 다른 원소야. 그러니까 뭐예요? 원자 번호는 같으면 중성이니까 퇴각 전자가 같아야 돼. 전자가 같으면 무조건 화학적 성질은 똑같아. 화학적 성질은 똑같아. 그래서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 동일이야. 단 뭐만 핵이 다르기 때문에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핵의 성질이 달라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하고, 그럼 이런 동위원소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우리 이렇게 알죠? 1, 2, 1, 3 이렇게 있어. 우린 이걸 그냥 수소, 얘를 중수소, 얘를 삼중수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은 수소인데 이렇게 달라. 중성자 수가 얘는 0이야. 얘는 중성자 하나 있지. 얘는 중성자가 2개 있어.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가 1이죠. 이거 더하기 이거 2죠. 이거 더하기 이거 3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성자 수가 0, 1, 2로 다르지. 이런 애들, 이런 관계를 우리는 그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건 이건 수소고 이게 99% 정도 돼요. 나머지 0.00 몇 %가 이런 다 방사성 동위원소야. 수소는 조금 예외죠. 중성자가 없는 게 좀 안정적이고 중성자 있는 애들은 문제가 있어요. 쟤는. 야, 수소는 남자 혼자 있잖아. 남자 혼자 있는데 굳이 중성자가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소는 얼마나 자유롭니? 수소는 남자 한 명하고 전자 한 명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하고 이브만 있는 거야. 거기 누구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누가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거야. 그죠? 딱 맞지? 그래서 경쟁자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소는 조금 이따 나중에도 하겠지만 수소는 굉장히 깔끔하게 풀려요. 근데 헬륨부터 이상하게 안 풀립니다. 이 양자역학으로 풀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수소밖에 없어. 이유가 뭐야? 거기에 아담하고 이브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날 일이 둘 사이의 문제밖에 없어. 근데 이브가 아담하고 싸워갖고 집을 나갔네? 나갔는데 집에 두고 올라가 보니까 이브를 관심을 두는 남자들이 되게 많아. 심지어는 홍석천 아저씨도 막 관심을 두고. 이러면 이제 에너지가 다 갭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스펙트럼이 이상하게 나와. 이걸 과학자들이 해석을 못해.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양자역학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수소만 풀리는 이유가 수소는 깔끔해. 아담 이브 관계만 따지면 돼. 걔네들이 부부싸움 했으면 그래 뭐가 문제야 딱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브가 나가버렸어. 근데 여기 문제가 아담 문제만이 아니야. 여기 홍석천 아저씨도 문제고 그 옆집에 있는 아담이 또 있어. 그 아담이 또 문제가 이렇게. 이게 삼중수 같은 애들이 문제가 있어. 되게 불안정합니다 저거는.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거를 다루는 게 바로 동위원소 개념이야.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동위원소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 있죠. 6번에 12짜리가 있고 6번에 13짜리가 있고 6번에 14짜리 이런 애들이 있다고. 니네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이라는 거 들어봤지? 무덤을 파헤쳤는데 미이라가 발견이 됐어. 이 미이라가 몇 년 전 건지 알아보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탄소 13짜리나 14짜리 저게 반감기가 5,000년이에요. 그래서 반감기를 몇 번 지냈는지를 보면 얘가 몇 년 전 건지를 예측할 수 있어. 물론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00년이야. 꽤 오차가 큽니다. 그래도 지구 역사로 봤을 때 몇 억 년이긴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500년이면 그런 대로 믿을만해요. 우선 이렇게 순서 같은 건 정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안정하다고 하는 얘는 중성자 몇 개? 6개. 중성자 몇 개? 7개, 8개.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이렇게 가벼운 애들은 1대1로 있을 때가 가장 안정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런 탄소들, 이런 자연계에 구성하는 원소들은 다 6, 12짜리야. 근데 방사성 동위원소 6, 13짜리, 6, 14짜리는 쉽게 붕괴됩니다. 이유가 뭐야? 중성자 숫자가 조금 없나 있지. 반이 넘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0번 이상 되는 애들은 1.5배가 돼야 돼. 중성자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또 그걸 벗어나면 걔네들이 방사성 붕괴를 하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동위원소의 개념이다. 이 동위원소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 이제 바로 하나만 더 소개할게. 나온 김에 이걸 어디다 써먹는지. 수능 문제야. 수능 문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CL이 17번이야. 근데 자연계에 얘가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어. 딱 보니까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알죠. 중성자 몇 개야? 18개. 중성자 몇 개야? 20개. 이렇게. 그래서 중성자 숫자가 달라가지고 질량수가 다른 동위원소 저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게 얘가 75% 존재해. 얘가 25% 존재한다. 이렇게 자연 상태에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평균 원자량을 구해야 되는 거야. 평균 원자량을 구해야 되는 거야. 얘네 평균값 구하는 거 쉽잖아. 그치? 어떻게 구해요? 35짜리가 100 중에 75% 또는 뭐 4분의 3 해도 되지. 37짜리가 100분의 25. 그래서 35.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CL은 17에 주기율표 보면 35.5 이렇게 주어진다고. 이 35.5라고 주어지면 이거는 평균의 개념이야. 이 상태에서 야 중성자 수 몇 개야? 그러면 바보 같은 놈들이 18.5요 이러면 안 돼. 절대 안 해요. 소수점이 나오는 건 평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평균 원자량이야. 거기서 중성자 수 숫자 실어라 그러면 35.5에서 17을 빼요. 18.5래. 중성자가 어떻게 소수점을 가져?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이걸 딱 나오면 얘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18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구나. 이렇게 설명해야지. 이거는 평균의 값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원자량 구하는 방식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평균 원자량을 주고 퍼센티지를 물어볼 때도 있어. 그런 걸 산수 계산이야. 평균을 35.5라고 줬다 그래봐.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 35 곱하기 100분의 x 더하기 37 곱하기 100분의 어떻게 되겠니? 100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x 얼마 나와야 돼? x가 75% 나올 거야. 그럼 이쪽은 얼마가 나와야 돼? 25%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의 비율이 75다 25다도 구해내야 된다.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이제 진짜 수능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한테 CL2라고 하는 염소기체가 주어집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저 CL2라고 하는 염소기체에 동위원소를 포함한 이 동위원소의 뭐라 그래? 분포비, 경우의 수 이렇게 한 번. 그러면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길 것 같아? CL, CL 한번 써볼게.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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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 자, 경우의 수 35짜리가 35짜리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35짜리, 37짜리 뒤집으면 37짜리, 35짜리 어차피 똑같아. 그다음 37짜리, 37짜리. 그러니까 분자량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니? 분자량이 얼마가 돼? 얘
70이죠. 얘는 얼마야? 72짜리지. 72짜리지. 얘는 얼마? 74짜리. 그러니까 분자량의 종류가 세 종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우의 수. 왜? 자연계에 75%, 25%가 있기 때문에 걔는 조합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저기 떠돌아다니는 뭐 예를 들어서 락스 청소를 했어. 냄새 나잖아요. 락스 냄새. 그게 염소 냄새거든. 공기 중에 있는 그 염소 분자가 염소 기체 분자가 이런 조성으로 되어 있다. 이 비율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수학인데.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다? 자, 이게 4분의 3, 75% 더하기 4분의 1, 25% 이거 합하면 확률이 얼마야? 1이지. 이거의 제곱이면 어떻게 계산이 되니?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게 16분의 9죠? 얼마니? 2 곱하기 xy니까 얼마가 돼? 16분의 3이네. 그 다음에 얼마가 되냐? 16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몇 대 몇 대면 좀 어려워. 몇 대 몇 대면 9대 6대 1. 그래서 얘 비율이 9대 6대 1의 비율로 자연계에 존재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여기서 업그레이드하면 이제 너희들한테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HCl도 나올 수 있어.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조합 계산할 수 있겠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H 종류가 몇 개 있었어? 1, 1짜리가 있고 1, 2짜리가 있고 1, 3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CL은 2개 있죠. CL 35짜리가 있고 CL 37짜리가 있잖아. 그러면 얘랑 그 다음에 얘랑 다 할 수 있겠죠? 이 조합을 따질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 경우의 수를 쫙 한 다음에 얘네들의 퍼센티지가 있잖아. 얘 90 몇 퍼센트, 0.00 몇 퍼센트 이거 똑같이 곱하면 돼. 그럼 각각에 나와야 되는 그 뭐라 그래 분포 비를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너네들 수능이야. 그러니까 동위원소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원자 구조 나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원자의 구성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고1 통합과학에서 빅뱅 우주론에서 나올 때 조금 나오고요. 진짜 화학하고 물리에서 나오는 것 중에 특히 화학에서 동위원소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이제 분자가 만들어질 때 이 조합, 분포 비, 조성 비, 그 다음에 분자량의 종류, 개수 이런 걸 물어본다. 그럼 여기 HCl의 종류가 몇 개 나오겠어? 36짜리도 있고 38짜리도 있고 37짜리도 있고 39짜리도 있고 38짜리도 있고 40짜리도 있지. HCl이 분자량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런 경우의 수가 다. 그리고 퍼센트가 다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런 데다 활용하는 거가 우리는 뭐다? 원자의 구조에 요 원소를 표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동위원소 개념 이렇게 알아주는 거. 그 이제 원자의 구조 기본적인 건 다 알았어. 얘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부터 이제 원자 구조의 변천사를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자리가 조금 좁을 것 같은데 써보자. 원자 구조 변천사 그러면 먼저 돌턴의 원자부터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화학에서 돌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은 돌턴의 원자부터 설명할 거야. 근데 우리 교육과정에서 돌턴이 잘 안 나와요. 돌턴이 정말 중요해, 화학에서는.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돌턴의 원자 자, 돌턴의 원자는 뭐에 기인하냐면 돌턴의 원자설에 기인합니다. 돌턴의 원자설 이렇게. 니네 혹시 중학교 때 원자설 배웠니? 원자설? 지금 여기서 원자설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첫 번째 뭐 있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를 우리는 원자라고 하자. 이게 돌턴이 원자라고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쪼갤 수 있다는 거 배웠죠? 거짓말이죠? 그죠? 과학자들이 생각보다 되게 냉정하거든? 냉정한데 왜 돌턴의 원자는 이걸 인정해주고 가만히 지켜보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그랬는데 돌턴은 대단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여기
그 당시에는 기술력이 좀 잘리잖아. 그러니까 더 쪼갤 수가 없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과학기술로는 그냥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 입자가 원자라고 했으니까 그냥 믿어줘. 이렇게 너무 관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요새 니네 뉴스 안 보지? 정치인들 봐봐. 뭐 말 한마디만 하면 난리 나잖아요. 지금 처음에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좀 난리치는 바람에 뭐 하나만 나오고 그냥 서로 물고 뜯고 난리더라고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는데 또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이 말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다시 또 문제가 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돌턴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게 원자야 라고 얘기했는데 누구도 안 깨물어. 그냥 놔둬요. 아 그럴 수 있어. 현대에 와서는 조금 바뀌었어. 기술력이 좋아져서 더 쪼갤 수 있어. 근데 그때는 기술이 별로 안 좋았어.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지 도대체?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원소는 크기와 질량이 같다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틀린 게 있어. 크기는 같은 거 맞아. 근데 질량은 삑 뭐 있어? 금방 했잖아. 동위원소. 중성자 숫자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애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야. 이것도 돌턴이 잘못 얘기한 거거든. 근데 또 이것도 너무 관대해. 아 그때 어떻게 동위원소를 발견했겠어? 그러면서 수정해줘.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3번, 4번 항목이 화학 발전에 압도적인 기여를 한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3번, 4번만 쭉 빼갖고 그것만 활용할까? 아니잖아요. 역사니까. 돌턴이 이렇게 했다 그랬으니까 3번, 4번이 너무 중요한 법칙이다 보니까 1, 2번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1, 2번을 인정하고 수정 요소를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세 번째가 뭐겠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화학 반응 전후에서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죠? 이게 잘 아는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건 진짜 법칙이죠. 질량 보존의 법칙. 가끔 그런 사람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뭐 이런 사람 그죠? 뭔가 먹으니까 살이 찌겠지. 그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런데 화학에서는 이제 우리 배웠어 또. 화학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왜 그럴까? 화학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해. 왜 그럴까? 아까 설명했어. 전자들의 반응이라고 했잖아. 전자는 질량이 무시되는 반응이지. 그러니까 화학 반응은 별짓을 다 해도 질량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니네 고등학교 때까지 가봐. 이런 얘기 해준 사람 아무도 없어. 왜 화학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지. 화학은 최각 전자의 장난이고 전자들끼리 결합해갖고 만들어진 반응이다 보니까 질량을 관장하는 안에 핵이 건드려지지 않아. 그러니까 A 플러스 B에서 C 생기면 질량은 변하지 않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 근데 물리는 핵이 깨져. 그래서 물리에서는 핵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이 성립 안 해요. 뭐만 변해? 질량 수만 보존이 돼. 질량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소수점 뒤에는 변해. 이게 물리 반응이야. 이게 화학 반응하고 물리 반응의 가장 큰 차이예요. 화학은 질량 보존의 법칙. 왜? 전자들끼리 반응하는 거. 근데 물리는 핵이 깨져야 돼. 핵이 깨져야 돼. 그럼 핵이 깨지면서 거기서 그 질량 결손 때문에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 유명한 질량 결손 에너지. 아인슈타인식 나오죠? 뭐 있어? 에너지는 MC 스퀘어. 질량이 광속에 가까이 가면 에너지로 전환돼 버리더라고. 이게 핵 에너지야. 이게 핵 에너지. 물리 반응은 질량 보존이 안 됩니다. 질량 수만 보존. 뒤에 소수점으로 변해. 가장 큰 차이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물론 시험에는 안 나와. 질량 보존의 법칙. 이걸로 이제 우리 1단원의 화학 반응, 기체 반응 법칙 이런 거 할 때 계산할 때 화학 양론 계산할 때 질량 보존으로 우리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전체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우리 문제 풀거든.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화합물을 형성할 때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할 거야. 우리 얘를 뭐라 그러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이 만들어질 때 수소하고 산소의 질량비가 1대 8대 9. 중학교도 배웠지? 1대 8대 9. 일정한 질량비로 가는 거야. 이런 법칙을 만든 거야. 심지어는 뭐까지 만들었냐면 배수비례 법칙까지 만들었어. 화학에서 이거 빼면 시체야.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 배수비례 법칙, 그다음에 일정 성분비례 법칙. 이게 돌턴의 원자선에 기인한 그런 법칙들이다. 그러니까 돌턴 아저씨는 엄청난 업적을 세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1번, 2번 항목은 유지를 해줘야지 원자선이 빛을 발할 거 아니니? 그래야지 밑에 게 계속 후대에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부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돌턴의 원자선이 그만큼 중요하게 된 거고, 돌턴은 원자를 뭐라고 표현했어? 그냥 딱딱한 공 모양. 그러니까 모양으로는 우리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모양은 아니죠. 그냥 딱딱한 공 모양.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뒤로 분자설이 또 나와. 그러면서 이제 분자설이 나오면 이제 부피비로 계산하는 게 나오죠. 2대 1대 2 물이 만들어질 때. 그거는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원자 파트에서는 돌턴의 원자가 압도적이야. 그래서 일단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만 두 번째 누가 나타나니? 톰슨의 원자가 나타나. 톰슨은 실험하고 같이 연결해야 돼. 뭐죠? 음극선 실험을 하죠. 눈의 음극선이 뭐냐? 음극선. 영어로 캐소드라고 해. 플러스 극을 에노드라 그래. 마이너스 극을 캐소드라 그래. 그래서 이거 우리 형광등 같은 애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거든. 여기다 강한 방전을 하잖아. 그러면 그 사이에서 막 빠직빠직 스파크가 튀잖아. 근데 마이너스 극에서 막 광선 같은 게 나오더라는 거야. 레이가 광선이잖아. 캐소드 레이. 마이너스 극에서 뭔가 광선처럼 나오더라는 거야. 그 광선을 이제 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그게 음극선 실험이야. 그래서 이 광선 튀어나오는, 음극에서 튀어나오는 애를 첫 번째 무슨 실험을 했냐면 그림자 실험을 하죠. 그림자 이렇게 십자가 물체를 만들어 갖고 여기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음극선을 쪼갰더니 얘가 이렇게 퍼져서 그림자가 이따 시간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온 음극선이 이렇게 됐다니, 이렇게 그림자기네. 뭐 초등학교 때 바늘구멍 사진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거의 핵심이 뭐죠? 빛이 직진한다는 거거든요. 음극에서 나온 어떤 이 선들도 직진하더라는 걸 알아냈어. 이 실험을 통해서 직진성을 알아냈습니다. 음극선 실험. 두 번째 실험. 금 알지? 금을 얇게 펴지거든. 금을 두들기면 얇게 펴져요. 얇게 펴갖고 이걸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제 회전축을 달아갖고 회전하게끔 한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 이 음극선을 쐈어. 음극선을 이렇게 탁 쐈더니 얘가요, 맞더니 핑그르로 돌아. 처음에는 광선인 줄 알았어. 근데 이 광선을 맞더니 얘가 핑글핑글 돌아요. 그 얘기는 뭐야? 뭔가 충돌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를 가지고 있어?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고, 얘가 입자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지. 입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나온 애가 입자더라는 거지. 이번에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전자기장 실험을 하죠. 니네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쳐. 마이너스를 이렇게 걸어놓다 그래. 여기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 튀어나온 음극선이 가는데 이쪽으로 가갖고 이쪽에 가고 찍히더라. 이쪽 건판에 가서 찍히더라. 플러스 쪽에 가서 이렇게 휘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무슨 성격을 가졌다는 걸 알아요? 마이너스 성격을 가졌다는 걸 알아요. 이해돼요? 물론 자기장에 갖다 놔도 변하겠지. 휘어지겠지. S극 쪽으로 휘어져. 이런 현상을 나타내더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성격을, 그러니까 직진해요. 질량도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얘 입자구나. 얘를 그래서 뭐라고 정의나 명령을 했냐면
엘렉트론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는 전자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윌컨이 전하량도 실험을 해봤어.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죠.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더라. 이렇게. 이거 전자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톰슨은 이걸 갖다가 이제 증명을 했죠. 뭐라고 증명했냐면 봐봐. 너네 호박 알아? 호박 같은 내 얼굴 그 호박 말고 펌프킨 말고 그 저기 할아버지 마구자 같은 데 이렇게 하는 보석 호박이 있어. 그 호박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나무 수액이 땅속에 파묻혀갖고 열과 압력을 받아요. 송진 그 열과 압력을 받아갖고 그 굳어진 보석이야. 이게 주라기 공원에 그걸 거기 있는 모기 피를 뽑아가지고 공룡을 재건하잖아. 그게 호박인데 호박을 비단으로 문지르잖아요. 그럼 얘가 정전기가 생겨. 그러니까 톰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봐 모든 물질이 그래. 전자들이 그 물질 안에 콕콕 박혀 있어. 그래서 그걸 막 문지르면 건드리면 전자들이 밖으로 기어나와. 그래서 원자의 구조를 톰슨은 뭐라고 제안했냐면 톰슨의 모델이야. 중성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푸딩 알아? 푸딩? 그죠? 젤리. 푸딩에 과일이 박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얘 모델 이름이 플럼 푸딩 모델이야. 플럼은 자두거든. 푸딩에 자두가 콕콕콕 박혀 있는 모습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자가 물질 안에 콕콕콕콕 박혀 있다고. 그래서 그걸 문지르면 전자가 기어 나온다고 그랬어. 마찰 전기 같은 걸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중성 원자여야 되니까 여기 선생님이 빗금친 부분 있지. 빗금친 부분은 플러스 찰지, 플러스 전하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플러스의 정체는 입자다 뭐다 얘기를 못했어 그때 당시. 전자만 발견했고요. 이게 상쇄되면 분명히 뭔가 플러스 성격은 있을 거다. 왜? 원자 자체가 중성이니까. 여기까지만 제한한 게 톰슨의 원자예요. 톰슨은 그러니까 뭘 발견한 거예요? 전자를 발견한 거지. 자, 드디어 이제 입자 중에 전자를 하나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러더퍼드라는 교수입니다. 러더퍼드가 이제 무슨 실험을 하냐면 알파선 산란 실험을 하죠. 우리가 이제 이 알파선을 또 알아야 돼. 알파선은 헬륨 2의 4짜리죠. 여기에 2가 전자를 띄워버린 거야. 양이온선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헬륨 원자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 거냐면 올림픽 주경기장이야. 근데 그 겉에 있는 전자를 띄워버린 거야. 그 안에 뭐가 있어? 핵 2개 들어있어. 되게 조그만해. 근데 질량 거기 다 뭉쳐있어. 질량이 얼마야? 4야. 꽤 묵직합니다. 이게 알파선이야. 이게 핵 붕괴할 때 나오는 애거든. 핵 붕괴할 때.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건희 회장. 지금 거기 이재용 씨가 사나? 모르겠는데 이건희 그 일가의 집을 한때 막 짓고 있는데 새로 지었거든. 지을 때 막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막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서울에 핵 공격을 받아도 그 지하에 다 연결이 돼 있고요. 일단 핵 공격을 피하려면 핵이 방사능이 안 들어와야 되니까 시멘트 50cm에 납 50cm 벽을 그렇게 만들어 왔고 그러면 거기 감마선이 뚫지를 못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내부에는 이제 뭐 음식물 같은 거 비축해 놓겠지. 물도 공기도 정화된 공기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에는 뭐 한 6개월 정도는 핵 공격을 받아도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우리는 다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울에 그냥 직접 떨어져도 그러네요. 근데 이 우라늄이 핵 붕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라늄 핵 붕괴하는 거 보면 이렇게 납으로 이게 납이야. 납으로 우라늄을 이렇게 감싸놔요. 92에 235짜리거든. 이게 이제 붕괴를 하면 여기서 성광이 나와. 근데 그 터미네이터나 영화 그런 데 보면은 핵폭탄 터지는 장면 나오잖아요. 성광. 그냥 거기 주변에 있으면 2km 근방에 있는 사람 뭐 다 그냥 먼지로 사라져버려. 그냥 번쩍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감마선이야. 엄청난 에너지선이에요. 이건 에너지선이에요. 이때 여기에 이렇게 나가는 애가 있고 휘가닥 이렇게 되는 애가 있어. 얘가 알파선이야. 얘가 베타선이야. 얘가 전자선이야. 베타.
베타선이 전자거든. 그러니까 전자가 훨씬 가볍죠. 여기다가 이제 베타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알파선 플러스지요. 플러스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이거지. 여기가 플러스지. 그러니까 전기장을 걸어뒀을 때 이런 형태를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 알파선이 꽤 무겁거든. 그러니까 같은 전기장으로 끌어당기면 얘는 너무 가벼워. 전자 너무 가볍다 그랬잖아. 휙. 이거 니네 이거 공무원 시험 같은데 많이 나와. 알았어. 자, 베타선은 전자선이기 때문에 플러스 쪽으로. 근데 너무 가벼워. 약간 가볍다 그랬지. 휙. 근데 헬륨은 꽤 무거워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무거운 애 끌어당기려면 우와 크게 돌겠지. 얘는 상관없어. 전하를 띄지 않아. 그냥 에너지선이야. 얘 다 실명하고 난리 납니다. 안 맞아. 암 걸리지. 방사능에 노출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암 걸리는 거야. 이걸 좀 세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방사선 치료로 이걸로 하잖아. 암세포 죽일 때. 근데 이제 이걸 너무 과도하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게 이제 심리적인 것 때문에 암 치료하는 사람들 머리를 빡빡 밀잖아. 이걸로 치료하면 뭐 머리에 암이 있는 사람들 치료하다가 보면 머리가 순수 다 빠지면 심리적으로 되게 막 온대요. 그래서 암 환우들 보면 머리를 빡빡 깎는 이유가 그런 이유지. 머리 기르는 거야? 나중에 기부하려고. 기부들 많이 하던데 머리 길러가지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헬륨 이가 양이온선이 이런 거야. 꽤 무겁다 플러스를 띈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알파선이야. 알파선 산란 실험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금을 얘기했지만 금은 여러분들 굉장히 잘 펴지지. 금은 연성 전성이라고 해갖고 퉁퉁퉁퉁 두들기면 얇게 펴져요. 금이 그렇게 효과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옛날에 뭐 황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금이 좀 약간 뭐라 그러지 마제스티 로이얼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황제들을 위한. 그래서 횟집 좀 비싼 데 가면 니네 금가루 뿌려져 있는 거 본 적 있어? 그쵸. 그거 먹으면 그냥 똥으로 나와요. 그게 별로? 근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한때 은나노가 엄청 유행이었거든. 은나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노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미표거든. 그러니까 은나노가 이 정도 되면 은 입자가 한 5개 정도 있는 게 은나노야. 한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은나노. 왜? 항균효과. 99.99% 그래갖고 뭐 세탁기, 양말, 무좀 있는 사람들 막 양말 이불도 막 은나노. 애들 속옷부터 시작해서 은나노가 판을 쳤어. 지금 하나도 없죠. 그 투자자들은 엄청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잖아. 이유가 뭔지 알아? 사람들이 균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던 거야. 근데 사실은 금속이 무슨 생각이 있거든. 걔를 선택적으로 죽이겠어?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한 거예요. 야 이거 균내도 이렇게 항균 효과가 있으면 정상세포도 건드릴 것 같은데? 그리고 정상세포에 대해서 실험을 해도 똑같은 거야. 이거 자칫 잘못 사용했다가는 정상세포 암세포로 바꾸는 거야. 싹 사라진 거야. 그래서 항균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최근에 뭐 김밥 뭐죠? 마약 김밥인가 거기 막 식중독 걸리고 난리 났었지. 그럴 때 그런 경우에 거기다 금가루 김밥 먹으면서 금가루 끓이는 사람 없는데 거기다 금가루를 뿌리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횟집에서 금가루를 뿌리는 게 단순히 보기 좋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아저씨들이 대부분 회 써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많은데 남자들은 화장실 가면 특정 부위를 만져야 되는데 난 그게 되게 찝찝해. 그래서 선생님 스시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일본의 스시 왕들 어때요? 밥을 막 몇 개 집었는지 막 이런 것도 막 카운트를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잖아요. 그치? 손을 깨끗이 씻을까? 그죠? 근데 이 균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균에 대해서 엄청나게 해박해졌잖아. 마스크 하나 썼는데 지금 1년 동안 감기 잘 안 걸리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그러니까 균을 얼마나 서로 공유했는지 이제 잘 알 거야. 모르죠? 또 회도 스시도 손으로 적당히 만져줘야지 균이 번성을 해서 거기서 숙성이 돼서 달달한 맛이 나는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오일로치르균이나 살모넬라균이나 뭐 이런 균들이 번성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앞뒤로 쭉쭉쭉 나오게 되는 거지. 그렇죠? 어떤 여자 죽었다고 하던데 일선에서 그런 뉴스가 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래서 집에다 금가루 사다 놓고 김밥 먹을 때 거기다 뿌려 먹으세요. 확실히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다뤘을 때는 얘는 정상세포도 공격한다. 이게 금박의 효과야.
엄마 화장품에도 금박이 들어있던데, 그죠? 가끔 있죠. 근데 그거 너무 얇아갖고 이렇게 문지르면 그냥 사라지는 거야. 물로 씻으면 그냥 그게 흡수되면은 중금속 오염되는 거예요. 니네가 혹시 먹은 금이 위에서 녹았다, 녹진 않거든. 녹았다. 그러면 니네 중금속 오염돼갖고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막 휘어지고 허리가 아프고 막 이상하게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냥 똥으로 나온다. 근데 항균 효과가 있다. 그래서 횟집에서 쓰는 거야. 그런 걸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은나라하고 연관이 되고, 그렇게 금을 얇게 필 수가 있다.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얇게 펴져요. 조금 한 겹은 너무 오버니까 한 2겹 정도까지 얇게 펴져요. 그런데도 우리 눈에는 반짝반짝거리게 금가루로 보이는 거야. 이게 그 뭐지? 공진단인가? 무슨 한약 중에 금방 딱 씹어갖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금이야. 그것도 금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항균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건데, 이렇게 금박을 얇게 피면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를 스크린을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 갖고, 이걸 이제 알파선이 감지되는 그런 뭐 감광지라 그럴까? 뭐 이런 스크린이야.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이제 알파선을 쏘는 거예요. 알파선을 쐈어. 확 쐈어. 자, 러더퍼드는 뭘 예상을 했을까? 뭘 예상을 했을까요? 자, 먼저 과학자들은 늘 그렇죠. 이전의 구조가 맞다고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하는 거야. 자, 톰슨의 구조가 맞다고 가정을 하고 알파선을 쏜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오겠니? 자, 곳곳에, 톰슨은 뭐라 그랬어? 곳곳에 전자가 박혀있다 그랬어. 그러면 알파선을 풀었으니까 가다가 찔끔 휘겠지. 가다가 찔끔 휘겠지. 그러겠지. 맞아요. 플러스가 가다가 곳곳에 마이너스가 박혀있으니까 가다가 찔끔찔끔 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결과가 어때요? 조금씩 꺾이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와, 첫 번째. 대부분 직진하더라. 대부분 직진해서 통과해버리더라. 대부분 직진하더라. 두 번째. 빗나가는, 좀 미치미치한 애들이 있어요. 아주 극히 일부지만 가다가 각도가 심각할 정도만큼 많이 튕겨서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도대체 뭐지? 이렇게 이걸 분석을 해야 되잖아. 빗나간 애들이 있더라.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 통과해요. 그리고 일부가 빗나가고 아주 더 일부는 완전히 반대편으로 오더라는 거야. 개수를 좀 더 그려봅시다. 파란색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극히 일부는 반대편으로 튕겨나가고, 뭐지 이게 도대체? 세 번째. 이렇게 된 거예요. 실험 결과예요. 그래서 러더퍼드는 뭐라고 이제 이걸 해석을 했냐면, 원자는 속이 텅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러더퍼드, 톰슨 얘기하고 다르지. 톰슨은 전자가 곳곳에 콕콕콕콕 박혀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속이 텅 비어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빗나간 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게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같은 성격의 애가 만난 거야. 그러니까 안에 굉장히 작은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는 뭐가 있는 거야. 그리고 부피가 굉장히 작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반대편으로 나온 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튕겨 나왔는데 원자가 그대로야. 여러분들 당구 쳐봤니? 당구공을 당구다리 가운데다가 한 10kg짜리 쇠공이 있는데 그걸 당구공으로 맞췄다고 생각해봐. 정통으로. 그럼 쇠공은 하나도 안 움직이고 당구공만 튕겨 나오겠지?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안에 질량이 집중되어 있는 거야. 안에 뭔가 있는데 걔가 플러스인데 질량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걔를 정통으로 맞았을 때는 반대편으로 튕겨나오는 거야. 근데 원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얘는 빗 맞은 거지. 빗 맞은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끼리 반발해갖고 튕겨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얘는 그 안에 질량이 집중되는, 질량이 굉장히 크다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부피는 작고 질량이 집중되니까 어떻게 돼? 안에 밀도가 큰 플러스 성격의 어떤 입자 알맹이가 있더라. 우린 얘를 갖다 뭐라 그래요? 원자핵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원자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러더퍼드의 원자의 구조. 그래서 어떤 모델을 제안했겠니? 얘는 안에 핵이 들어있고 그 바깥에 전자가 원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천체 운동 이런 것도 규명이 됐잖아. 갈릴레오가 나와갖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막 이딴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고 달 주위를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고 이게 마치 미시 세계에서도 원자들이 똑같을 것이다. 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행성궤도 법칙처럼 케플러 법칙 알죠? 원리처럼 원운동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야. 그래서 궤도운동 또는 원운동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알파선 산란 실험을 통해서 발견이 된 거고요. 이제 실험의 측면에서는 이런 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 스크린을 갖다 이렇게 옆으로 펴요. 이렇게 폈을 때 어떻게 되거냐? A 부류가 있을 거고 B 부류가 있을 것이고 C 부류가 있겠지. 뭔지 알겠죠? A는 대부분 통과한 애들이지. B는 조금 빗나간 애들이겠지. 얘를 이렇게 펼치면 C는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반대편으로 나간 애들이겠지. 그래서 A, B, C 문제를 주면서 얘네들이 어떤 성격이냐 막 설명하고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를 한다고. 할 수 있겠어?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이게 러더퍼드 원자. 러더퍼드가 키운 제자가 있어야 돼. 제자 잘 키워야 되는데 러더퍼드도 노벨상을 받았을걸? 근데 그 제자가 이제 보어라고 하는 유명한 닐스 보어라고 유명한 사람이죠. 그 친구도 이제 노벨상을 받죠. 내가 보기에는 이 실험도 보어가 한 것 같아. 보통 실험실 보면은 지도 교수 밑에 박사과정, 석사과정 사실은 걔네들이 실험 다 하죠. 얘네도 이제 대학 가면 알겠지만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았어. 서울대에서 한참 문제가 많았죠. 국가 정책 뭐 해가지고 자금들, 연구비들 많이 교수님들이 땁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원생들이 그걸 수행을 해갖고 교수 이거 저기 어디죠? 우리 조국 사태 이런 거 보면서 논문 저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1저자냐 2저자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그걸 이제 보통 지도 교수가 제1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이 뭐 1저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실험도 하나도 안 해도 저기 안 했는데 이름만 올리는 사람도 꽤 있어. 같이 공동 연구자들 그런 게 있어. 근데 논문 보면 그 순서가 기여도의 차이야. 그래서 가장 앞에 있는 게 좋긴 해요. 논문에서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룹에서 실험을 하면 이 러더퍼드의 이 이론도 내가 보기에는 같은 동시대이기 때문에 보어가 이 실험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가 실험을 해보니까 자기네 교수님은 이걸로 듣고 이렇게 이론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조금 안 되는 게 있거든. 그래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또 만들죠. 그래서 네 번째 보어의 원자가 나오게 된 거야. 보어의 원자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 무슨 실험을 했냐면 수소원자 스펙트럼 실험을 하죠. 수소원자 스펙트럼 실험해. 수소원자 스펙트럼 실험했더니 수소원자를 갖다가 수소를 갖다 이런 방전관에다 집어넣고 강한 전기 방전을 주는 거야. 아크 방전이라고 하는데 방전을 딱 주면 얘네들이 막 들떠가지고 흥분해갖고 올라가갖고 바로 떨어집니다. 그 차이값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내놓는 거야. 그걸 프리즘으로 분산시키면 빨주노초 파나보 색깔이 나와. 그걸 분석하는 거거든. 그게 스펙트럼이야. 그런데 이걸 해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빨주노초 파나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 스펙트럼. 이 선 스펙트럼 실험을 한 500번 실험했대요. 근데 계속 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거, 선 스펙트럼은 뭐라고 좀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 그래? 불연속이거든. 이 불연속이 바로 뭐인지 양자역학의 시작이야. 그래서 양자역학이 이 부호부터 출발을 하죠. 이 시험 때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실험을 500번 넘게 했는데 실험 맨날 똑같이 나와. 도대체 뭐가 잘못됐지? 그래놓고 보니까 이론이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교수님 등에다 칼을 꽂아야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교수님이 얘기했던 이 이론은 좀 틀린 것 같아요. 뭐가 틀렸는데 이제 어떻게 되겠어? 교수님은 원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원운동을 하려면
니네 봐봐. 원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원운동을 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뭐죠? 구심력. 안으로 끌어당겨야 돼.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힘이야? 플로 폴스죠. 아래 제곱에 Q1, Q2.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로 끌어당기잖아. 그냥 끌어당기다 보니까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 때문에 야 우리 이거 날라가려나? 이게 왜 돌아? 내가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도는 거요. 내가 이 줄을 안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도는 거거든. 이거 놓으면 튕겨 나온다 그래. 이게 원운동의 원리야. 원운동을 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구심력이에요. 구심력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관성력, 원심력하고 평형을 이루다 보니까 얘가 빙글빙글 등속 원운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원운동을 한대. 그럼 안으로 자꾸 끌어당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상상해봐. 얘가 돌면서 안으로 언젠가는 띡 하고 붙어버릴 거야. 그런 날이 오지 않겠어? 그런데 세상에 있는 원자가 저렇게 붙어있는 원자는 구경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원운동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거야. 원운동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일정하게 빛이 나와야 돼. 계속 일정하게 감소하면서 붙어야 되니까 그 차이값만큼이 계속 빛으로 방출이 돼야 돼. 이거 실험하잖아?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돼. 일정하게 빛을 내놓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실험을 해서 결과를 찍으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500번 실험했는데 다 불연속.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니까 교수님 이거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런 원자도 없잖아요. 그 원운동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 이제 새로운 용어를 쓰고 준이란 말은 니네들이 좀 어렵죠. 게임에서 레벨이야. 등급. 에너지 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너지 레벨이야. 특정한 에너지 레벨을 갖도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그림 많이 보죠. 니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마크가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 껍질이 정해져 있더라는 거야. 이건 3D로 그린 거잖아. 2D로 그려볼게. 2D로 어떻게 그리냐면 첫 번째 껍데기, 두 번째 껍데기, 세 번째 껍데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뭐 여기서 어느 동 한다 해도 돼. 그거는. 근데 다 자기가 있는 위치가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투명한 곳은 이번에 저 도쿄올림픽 보니까 암벽 등반 우리나라 여자 선수 되게 멋있게 잘하는 친구 있던데 암벽 등반 하는 애들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럼 거기를 뛰어넘잖아. 쭉 빼고. 그리고 조그만 돌멩이 하나만 나와 있어도 거기다가 발 딱 디디고 쉬고 있죠. 조금 뭐 걸침대만 있으면 걔네들 막 이렇게 삼각으로 해갖고 만들어갖고 라면 끓여 먹어. 거기서 막 땅떨어진 절벽에서. 근데 아무것도 될 게 없으면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뭐 돌멩이라도 아니면 무슨 받침대라도 있으면 거기서 잠깐 쉴 수 있어. 마찬가지야. 에너지 레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기에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허용된 전이라고 해요. 여기는 있을 수가 없어. 낭떠러지거든. 아무도 모르고. 여기는 뭐라 그래? forbidden. 금지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가 있을 수가 없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야. 이걸 알아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봐. 여기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줘갖고 붕 떠서 올라갔어. 그랬을 때 얘가 일로 내려오기도 하고 일로 내려오기도 하고 일로 내려. 다 자기 내려가는 데가 다 조금씩 차이가 나. 불연속이지. 에너지가 연결이 안 되죠. 이 결과가 선스펙트럼이라고. 그래서 보어가 수능 문제로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어만 따로 칠판 한 판 다시 설명해야 돼. 이거 또 다시 나와.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 준위가 있더라. 근데 보어는 뭐밖에 못했어? 수소원자밖에 못했다. 수소원자밖에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소원자밖에 못해요.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는 아까 설명을 했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수소원자가 왜 설명이 되느냐면 수소원자 볼게요. 수소원자는 가장 간단한 애가 1, 1 이렇게 생겼다 그랬지. 그럼 어떻게 됐다 그랬어? 수소라는 에덴 동산에는 안에 가운데 플러스 1인 아담 한 명하고요. 바깥에
전자 한 명, 이브가 살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아주 사이좋게 살고 있습니다. 얘네는 뭐 TP할 것도 없고 그래서 거의 헐벗고 살죠. 둘이 사이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전에 배가 고파. 그래서 어떻게 돼? 라면을 끓여 먹기로 자기가 했어요. 그래서 라면을 둘이서 3개 끓였어. 그리고 먹고 좀 밥까지 말아갖고 엄청 먹었어.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돼요? 이브 얼굴이 이만해진 거예요. 아담이 뭐라 그래요? 놀리죠. 야, 이 얼굴이 뭐야? 끈동살이다. 그래요. 야, 그래도 여자를 놀리면 안 되잖아. 이브가 열받았어. 집 나가버려. 야이씨, 아주 못 나오고. 저 뒷동산 넘어서 가버렸어. 아담 아닌가요? 왜? 오겠지 뭐. 배고프면 오겠지. 점심 때쯤 되니까 배가 고프니까 저 뒷동산에 넘어가고 거기 해먹이 있어. 거기 이렇게 앉아갖고 아담 뭐하나 그리고 쳐다보고 있어. 저녁 때쯤 되니까 도저히 못 기다리니까 다시 자기 자리로 와요. 이게 수소 원자 하나가 하는 일이야.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얘를 흥분시켜서 열받게 하고 나가게 하면 얘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다고. 왜? 얘 혼자 이렇게 있어. 이게 수소 원자는 그래서 아주 명쾌해요. 그런데 얘가 화가 좀 덜 풀리면 여기 갔다가 두 번째로 떨어질 수도 있고 세 번째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럼 여기 에너지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 선을 몇 번째 껍데기에서 몇 번째로 떨어졌는지 우리는 분석할 수가 있다. 이게 수소 원자 스펙트럼. 깔끔하게 계산이 돼요. 그죠? 자, 헬륨. 우리 배웠잖아요. 이것 때문에 배운 거야. 헬륨. 헬륨은 어떤 원자 구조로 되어 있냐? 양성자 2개야. 중성자 2개야. 중성이니까 전자 2개야. 와. 이 헬륨 에덴 동산은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해간에 아담 1, 아담 2가 있어. 홍석천 1, 홍석천 2가 있어. 바깥에 2부 1, 2부 2가 있어. 자, 이제 빨리 사랑의 짝대기 계산해봐 빨리. 자, 1번 아담은 1번 2부한테 관심 있어요. 1번 아담은 2번 2부한테도 관심 있어요. 홍석천 1번이 홍석천 2번한테도 관심 있어요. 홍석천 1번은 아담 1번한테도 관심 있어요. 홍석천 2번은 아담 2부 2번한테도 관심 있어요. 여기 경우의 수가 10개도 넘지. 요딴 상황이야. 근데 아담 1번, 2부 1번 커플이 어젯밤에 라면 2개 끓여 먹고 밥 3그릇 말아 먹었어. 근데 2부 얼굴 이만해진 거야. 놀렸어. 2부가 나가버렸네. 2부가 열받아서 나갔어. 나갔는데 나가서 막상 돌아오려고 보니까 이제 못 돌아오게 되는 거야. 다들 기다리고 있어. 아담 1번한테만 가야 되는데 다들 기다리고 있어. 이걸 스플릿이라고 해. 에너지가 스플릿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스펙트럼 찢잖아요. 일반인들 분석 못합니다. 정신없는 선 스펙트럼. 그럼 전문가들은 저게 자 1번하고 2번의 관계에서의 스플릿 난 거, 중성자 1번하고 뭐 몇 번하고 이 스플릿 난 거 이걸 다 따져요. 그러니까 불과 원자 번호가 2번인 헬륨도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못하는 거야. 이게 양자역학의 맹점이에요. 근데 저기 정은이 형아는 92번 우라늄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핵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야. 이론적인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원자력이 위험한 거야. 이게 붕괴되고 멜다운 되면은 감당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그냥 오차 줄이고 플러스 오차 마이너스 오차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핵폭탄이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원자력 발전이야. 우리 인간은 그걸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이 원리를 아는 그 절대 지능을 갖는 외계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 인간들이 되게 무서운 놈들이고 이상한 거 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야. 또 다른 이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로는 양자역학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양자역학이 명쾌하게 풀리는 건 그 많은 원자들 중에 수소 원자 하나밖에 안 돼. 왜? 아담이고 한 명씩 있으니까 깔끔하지. 근데 헬륨은 아마 경우의 수 한 10개가 넘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10개가 넘는데 식은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뭐라 그러지?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 못 푸잖아. 그런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원리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건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러더퍼드는 원운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연속이 나와야 돼. 그런데 실험을 실제 해보니까 불연속이 나오더라는 거야, 선이. 그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정한 에너지 레벨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특정한 곳으로 떨어질 때 이게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한 게, 그래서 얘는 노벨상을 받긴 했지만 보어만 저기 수소 원자만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양자역학 설명할 때 보어가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는 전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확률이 여기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현대적 모형이야. 현대적 모형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해석 가능하지. 일렉트론 클라우드라고 해. 전자구름이야. 전자가 거의 빛속도로 움직여. 전자가 어디 있는지 진짜 원운동을 하는지 보려고 사진을 잠깐 찍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보여? 수소 원자가 XY, Z 좌표를 쓸게. 이렇게 핵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야. 전자가 이렇게 보여. 전자 하나밖에 없는데. 전자가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마치 구름처럼 보이는 거야. 이걸 그 유명한 뭐라 그래?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그래.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시간하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전자의 위치를. 사진을 찰칵 찍었어. 그 시간을 정한 거잖아. 자, 김치, 치즈 찰칵 찍었는데 찍어보니까 뿌예. 너 어디 있냐? 모르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 이런 거야. 너 그럼 여기 있어봐. 좌표 2,3,4에 있어봐. 시간을 못 정해. 나 금방 갔다 왔는데? 너 언제 갔다 왔는데? 나 금방 갔다 왔어. 어디에? 2,3,4에. 언제? 금방 갔다 왔다니까. 못 정해. 이게 불확정성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는 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봤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야. 빛속도, 야 빛속도보다 빠른 게 없잖아. 셔터 속도가 빛속도보다 빨라야지 전자가 나 여기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 근데 전자가 더 빠르거든. 찍으면 무조건 다 이렇게 보여.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화학은 최외곽 전자의 장난이야. 그러다 보니 이런 애들이 이렇게 전자 구름이 이렇게 아령형처럼 되어 있는. 그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찍으면 이쪽에 전자가 확률이 많겠지. 그럼 확률 많은 애랑 이렇게 결합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전자 구름이 좀 진한 애들끼리 그게 화학결합이야. 그게 화학결합. 우리는 탄소 결합을 이렇게 그리잖아. 근데 실제로는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탄소 원자의 전자 구름하고 이쪽 전자 구름의 밀도가 높은 거가 이렇게 있는. 우린 이걸 화학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이거 화학결합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우리는 뭐라 그래? 오비탈.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오비탈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표현의 함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수학으로 또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다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 밀도의 정도로 화학결합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다 그러면 거기에 전자 밀도가 많은 거야. 그걸 우리는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결합들을 갖다가 깨트리면서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화학에너지야. 오늘 집에 가서 그 화학에너지를 꼭 봐야 되겠다고 엄마한테 소고기 붓다가 2개짜리 해달라고 그랬어. 숯불에다가. 그래서 탄소의 결합력을 50대. 거기다 불을 붙이면 그게 깨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우리가 빛과 열을 내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는 거거든. 근데 그게 전자들의 어떤 그 밀도의 결합이야. 밀도의 겹침이야. 우리는 이걸 화학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원자의 흐름이 전체적인 이런 걸 알아야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니네가 원자가 뭐고 전자가 뭐고 이런 거를 약간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는 그림을 그려놔야지. 그냥 막연하게 화학 공부하고 그러면은 이게 느낌이 안 온다고.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생겼겠구나라는 걸 니네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해를 하면서 봐야지 화학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거야. 원자가 접근하기 쉬운 거야. 물질을 접근하기가 쉬운 거야. 그렇게 되어 있다. 일단 필요한 것만 적어보세요.